안녕하셨습니까? 구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최근에 그림책을 설명해주는 그런 종류의 서적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선호하는 장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책 편식하지 않으려고 애는 쓰는데 저는 나름대로 나무님들께 다양한 장르의 책을 소개해드린다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시절 인연이라고 해서 특정 시점에 자주 찾게 되는 주제나 장르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흔들고 있는 장르가 그림책인가 봐요. 이런 종류의 책을 자꾸 만나게 되네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그림책 마음 약방입니다. 지은이 주효림, 펴낸 곳은 행성비입니다. 그림책 마음 약방은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는 저자가 알려주는 감정 치료제가 되는 그림책 읽기예요. 저자 자신이 사회생활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그림책에 투사해서 깊은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저자는 지치고 힘든 어느 날 우연히 읽게 된 그림책 한 권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림책을 읽고 느낀 다양한 감정을 글로 쓰면서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책의 구성은 1부,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을 때 읽는 그림책, 2부에서는 관계가 내 맘 같지 않을 때 읽는 그림책, 3부에서는 스스로를 키울 때 힘이 되는 그림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 날개에 보면 마음 처방전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귀엽죠? 이럴 때 복용하세요. 나를 찾고 싶을 때, 관계가 내 맘 같지 않을 때, 스스로를 키우고 싶을 때. 네, 이게 바로 이 책의 구성입니다. 총 36권의 그림책으로부터의 위로와 힐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슬비였다. 걸음을 재촉하면 얼마 젖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까짓것 하며 가던 길을 계속 걸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슬비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곧 장대비가 되어 내렸다. 속절없이 내리는 장대비에 온몸을 두들겨 맞았다. 간간히 불던 바람도 잦고 거세졌다. 장대비와 거친 바람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군 나의 작은 몸 이곳저곳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예고 없이 내 나이 33살에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다. 나는 일반 초등학교 안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특수교사다. 폭풍우를 만났을 당시 내가 근무하던 학교는 전체 7학급, 전교생 70명 남짓의 작은 시골학교였다. 시골학교 특성상 선생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많은 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역시 그러했다. 그러나 일이 많은 것은 그렇게 어렵고 서러운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인간관계였다. 교직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은 작은 집단은 누군가와 갈등이 한번 휘말리면 회복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나는 본의 아니게 누군가와 갈등에 휘말렸고 그로 인해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미움을 받게 된 나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은 유머 또는 장난이라는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포장된 폭력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꽁꽁 묶여 있어야 했던 시간들은 신규 교사였던 내가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웠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아파갔다. 우울증이었다. 내 인생의 폭풍 후 우울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잠들 수 없는 날들이 늘어갔다. 애를 써 자려고 노력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잘 수가 없었다. 덕분에 우리 집 형광등은 느닷없는 새벽 일을 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달콤한 잠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일을 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이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꾹꾹 참아내며 꿋꿋하게 일했다. 그렇게 이 악물고 새벽 내내 써서 가져간 계획서는 다음 날 아침이면 빨간색으로 난도질을 당한 휴지 조각이 되었다. 내 몸과 마음도 휴지 조각이 되어 휴지통에 버려진 듯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살도 빠지기 시작했다. 먹는 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사라져 나는 45km의 작은 몸뚱이가 되었다. 주변 동료 선생님의 권유로 밥 한 숟가락을 겨우 떠넣으면 마치 입안에서 모래알들이 굴러다니는 것만 같았다. 어떤 날은 기운을 차려보려고 음식들을 입에 우겨 넣었는데 속에서 음식을 받아내지 못해 위에까지 다 개워낸 날도 있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고 살은 날로 빠졌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책하기 시작했다. 내 잘못이 아는 일도 내 탓이요 해야 마음이 편했다. 그러니 자연스레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의 발길질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올라왔다. 죽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시에 내게 1g의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 세상을 등졌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1g의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았다. 살고 싶어서 정신과를 찾았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개인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아침, 저녁, 자기 전이면 형형색색의 약들을 삼키며 내 슬픔과 불안을 다스려야 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우울증을 촉발한 사건은 물론 과거 나의 어두운 면까지 다 드러내 체에 거르고 또 거르는 작업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신과 진료와 개인 상담 비용이 부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마음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책이 김유강 작가의 마음 여행이다. 마치 내 상황을 대변하는 듯한 그 그림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고 위안을 얻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그림책을 꾸준히 읽기 시작했다. 마음이 허한 날, 부대끼는 마음으로 퇴근한 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 날, 마음이 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쿵쿵거릴 때마다 그림책을 찾아 읽었다. 어떤 날은 내 마음을 찰떡처럼 대변해주는 그림책을 찾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림책을 읽고 떠오르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서 더 마음이 헛헛해지는 날도 있었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그림책을 읽고 또 읽었다. 왜 나는 그림책을 선택했을까? 원예나 명상 등 다른 좋은 활동도 많은데 왜 하필 그림책을 통해 내 마음을 다독이기 시작했을까? 우울증을 겪는 나로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를 시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림책은 나 혼자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서 좋다. 떠오른 질문에 하나씩 답을 찾아서 가다 보면 실타래처럼 엉킨 마음이 하나 둘 풀리는 기분이 든다. 또 그림책을 읽다 보면 특정 장면에서 오래 머무는 경험을 왕왕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장면의 현재 나의 심리 상태를 투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그림책의 한 장면에 투사된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내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고 위로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책은 현재의 내 감정과 상황을 다른 사람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준다.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가진 잘못된 신념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그림책을 마음 근육을 키우는 도구로 선택했다. 요즘 출판되는 그림책은 유난히 감정에 대해 많이 다루는 것 같다. 그만큼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어려워진 사회를 살고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한다. 감정보다 성과가 우선시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감정이 상해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삭혀야 하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기 쉬운 참 팍팍한 사회를 살고 있다. 그 팍팍한 사회 속에서 나는 시각적인 요소와 함축된 짧은 글로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림책을 만났다. 그 덕에 정말 큰 힐링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또 그림책의 주인공이 빗대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책은 좋은 감정 치료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꾸준히 그림책을 읽고 내 마음을 쓰기 시작했다. 전옥은 작가의 사람의 씨앗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온다. 나는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나입니다. 옛사람들은 그걸 알고 나를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에 담긴 글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 쓴 글들이다. 나처럼 나를 잃은 사람을 위한 글이기도 하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폭풍우를 만나 나를 잃어버린 채 흠뻑 젖은 그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썼다. 거친 물살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무서워 우두커니 서 있는 누군가에게 징검다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썼다. 글을 쓰는 내내 어디까지 나를 보여야 할지 몰라 어려웠다. 여기까지면 될까 싶다가도 너무 과하다 싶어 숨어버린 글들도 있다. 아직 내 내면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글답지 못하게 마무리한 글도 왕왕 있다. 아직 나도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그림책에 기대어 진심으로 쓴 이 글들이 당신의 젖은 마음에 따뜻하게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혹 당신이 빗속에 홀로 주저앉아 있다면 나를 일으켜 세운 여러 권의 그림책들이 당신에게 다 우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버림받을까 두려운 당신에게. 계절에 따라 변하는 천연잔디가 참 멋스러웠던 학교. 삐그덕거리는 그네 소리가 정겨운 학교. 때를 맞춰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설레었던 학교. 내가 근무했던 첫 학교는 한 학년에 한 반씩 있는 작은 학교였다. 학교라면 아이들의 소리로 활기가 넘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지만
그 학교는 유난히도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였다. 혹시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색안경을 쓸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 학교에는 부모의 부재로 아동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시설, 그리고 단체 생활이라는 환경이 답답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까닭이었을까. 아이들은 유난히 다툼이 잦았고 학교에는 작거나 큰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그 학교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를 가르치는 특수학급 담당교사이자 크고 작은 사건들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이기도 했다. 나는 본래 아이들을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매일같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그 아이들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기울어진 내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것은 사랑이 고픈 아이들이었다. 덕분에 우리 교실은 사랑 고픈 아이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사랑방이 되었다. 학년 교실은 2층에 있고 특수학급인 나의 교실은 1층 끝에 있어서 오가기는 여간 성가시고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에도 쉬는 시간이면 문지방이 닳도록 교실 문이 열렸다. 10분간의 쉬는 시간, 열린 문으로 샛노란 아이들이 쉼없이 오갔다. 내 손을 하염없이 쓰다듬다 가는 아이, 내 품을 비집고 들어와 폭 안겼다 가는 아이, 교실에서 아무개와 있었던 억울한 일을 토로하다가 가는 아이, 쭉 찢은 노트에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는 편지를 가져다 주는 아이. 모두가 학교의 골칫덩어리들이자 나의 껌딱지들이었다. 반면에 기울어진 내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다. 내가 건네는 인사를 쿨하게 못 본 척하는 아이. 반가운 마음에 이름을 부르면 못 들은 척 제 갈 길을 가는 아이. 머리라도 쓰다듬어 줄라치면 작은 손으로 내 손을 탁 쳐내면서도 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에면 내 일거수일투족에 시선을 두는 아이. 나는 이런 아이들이 밉지 않았고 서운하지 않았다. 버릇없고 못된 아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 아이들의 두 눈이 내게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눈은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까닭으로 자신을 시설에 두고 간 아빠 엄마처럼 마음이 기울어진 저 선생님도 나를 떠나버릴까 두렵다고 말이다. 그런 아이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 역시 나의 껌딱지가 되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다가오는 아이들 눈에는 그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 역시 늘 두려웠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 동료에게, 남편과 가족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무의식의 나는 늘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즐겁고 편안한 척, 괜찮은 척하며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속이며 오랜 시간을 살았다. 실제로 나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내향형 인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때로는 버려지는 게 두려워 평소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상대에게 과도하게 매달리거나 상대를 온전히 소유하고자 온갖 에너지를 쓰기도 했다. 박정섭 작가의 검은 강아지라는 책은 버림받음을 두려워하는 나를 직면했을 때 읽은 그림책이다. 어느 날 하얀 강아지는 주인으로부터 여기서 기다려 곧 데리러 올게 라는 말을 듣는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주인은 오지 않고
새하얗던 강아지는 홀로 주인을 기다리며 점점 세상에 때묻은 검은 강아지가 된다. 검게 변해버린 강아지는 어느 날 과거의 자신을 똑 닮은 새하얀 강아지를 만난다. 처음에는 서로 으르렁거렸지만 두 강아지는 곧 친구가 되고 주인을 기다리는 외롭고도 긴 시간을 함께 견뎌낸다. 끝끝내 강아지의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고 검게 변해버린 강아지는 하얀 강아지에게 사실은 내 옆에 네가 같이 있어줘서 참 고마웠어 라는 말을 남기고 하늘에 노란 별이 되며 그림책은 끝이 난다. 검게 변해버린 강아지를 똑 닮은 새하얀 강아지는 거울에 비친 강아지 자신이었다. 비록 주인은 강아지를 버렸지만 하얀 강아지 자신은 끝끝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기약 없는 긴 시간을 나 자신과 함께 견뎌냈다. 그리고 끝내 검은 밤 하늘에 가장 반짝이는 노란 별이 되었다. 검은 강아지는 유기견의 삶을 다룬 슬픈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버림받은 두려운 나는 이 그림책이 단순히 유기견의 삶을 그린 내용으로만 읽히지 않았다. 누군가의 버림에도 불구하고 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자는 용기 있는 이야기로 읽혔다. 그것이 그림책 검은 강아지가 나에게 건넨 위로이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버림받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나처럼 버림받기 싫어서 아예 처음부터 혼자 있기를 선택하거나 때로는 상대에게 과도하게 맞춰줌으로써 자아가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한다. 그러한 감정의 기원은 나의 껌딱지들처럼 실제로 어린 나이에 부모의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상실의 경험 그리고 불안정한 양육 환경은 내가 잘못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내 뜻과 상관없이 벌어진 사고라는 것이다. 즉,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어쩌다가 우연히 겪은 것뿐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온한 삶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버림받을까 두렵고 외로운 나 자신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물론 그 과정은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두 강아지가 처음 만났을 때 으르렁거렸던 것처럼 내 마음과 마음이 같은 소리를 내지 않아 으르렁대며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어렸을 때와 다르다. 버림받음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해내고 이겨낼 힘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 버림받을까 두렵고 외로운 나에게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게 라는 말로 스스로를 보듬어주자. 당장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으르렁대던 두 강아지가 결국 친구가 된 것처럼 나를 보듬으며 말해주고 또 말해주면 내 머리와 마음이 같은 소리를 내는 날이 올 테다. 그러면 비로소 불안했던 내 마음에 작고 예쁜 노란 별이 하나 뜰 것이다. 결국은 노란 별이 될 나와 당신의 삶을 열렬히 응원한다. 지친 우리를 살게 하는 쓰담쓰담. 찡그린 표정의 아이.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아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아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전금하의 그림책 쓰담쓰담의 표지이다. 4명의 아이는 모두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각각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길래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 처음에 찡그리고 있던 아이가 쓰담쓰담 위로를 통해 환하게 웃게 된 것일까? 여하튼 표지만 봐서는 책 내용을 예측할 수 없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리고 그림책 첫 장을 펼치면 울상을 한 아이가 나온다.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는 비밀을 털어놓기라도 하듯 있잖아 라는 말로 그림책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이어서 나 이상하다고,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울렁거린다고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한다. 아무래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아이는 곧이어 그러지 말걸,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떠한 행동을 자책한다. 아이가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한 그때 초록색 손 하나가 조금씩 아이 옆으로 가까이 온다. 그리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아이를 쓰담 해준다. 아이는 낯선 손의 쓰담에 깜짝 놀란 표정이다. 그리고 그 쓰담을 외면하고 도망치면 모르겠다고 내버려 두라고 한껏 투정한다. 한참 울고 난 뒤 아이는 마음이 편해졌는지 눈을 감은 채 하늘을 향해 누워있다. 그리고 다시 마주한 초록손의 쓰담, 그리고 쓰담쓰담과 쓰담쓰담쓰담을 따뜻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쓰담쓰담으로 환하게 우는 얼굴이 된 아이는 용기를 내 친구에게 다가가고 친구의 손을 잡으며 그림책은 끝이 난다. 아무래도 아이는 친구와의 갈등으로 울상이 되어 있었나 보다. 그리고 맨 뒷장에는 아이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쓰담쓰담하며 걸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쓰담이라는 단어가 아이를 다시 웃게 한다. 간단하면서도 참 괜찮은 그림책이다.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쓰담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다. 그 단어가 너무 좋아서 쓰담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소리를 내 읽었던 기억이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 역시 쓰담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드는지 큰 소리로 입을 모아 쓰담이라고 따라 읽으며 즐거워했다. 소리내어 읽으니 진짜 누군가가 내 마음과 삶을 쓰담쓰담 다독여주는 것 같았고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오른손을 가져다가 왼쪽 가슴 위에 올려 쓰담쓰담 해주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다. 왠지 쓰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쓰담은 정서적 스킨십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 쓰담을 검색하면 손으로 가볍게 쓸어 어루만지다 혹은 달래어 가라앉히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사랑하는 연인 간에 가볍게 머리를 쓸어 어루만지는 것을 쓰담이라고 할 수 있고 예쁜 우리 아이 잘 자라며 등을 어루만지는 것도 쓰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쓰담은 그 안에 내미는 손길에 따뜻한 진심과 받는 사람의 허락, 받아들임이 존재해야 성립할 수 있는 따뜻한 단어이다. 나는 쓰담을 받았던 경험과 주었던 경험이 모두 있다. 먼저 받았던 경험하면 엄마가 생각난다.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나는 자주 아팠다. 어떤 날은 배가 아프고 또 어떤 날은 머리가 아팠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가 해주던 쓰담 노래가 하나 있다. 많은 사람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노래. 바로 엄마 손은 약손, 효림이 배는 똥배라는 노래이다. 엄마가 나의 아픈 배를 쓸어주면서 아픈 배가 나으라는 뜻으로 불러준 노래인데
신기하게도 엄마의 이 쓰담과 노래를 들으면 아팠던 배가 씻은 듯이 나았었다. 지금은 결혼했으니 주로 남편의 쓰담을 받게 된다. 우울증 증상 중 하나인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룬 날이면 남편은 내가 잠들어 있을 때까지 누워있는 내 머리를 쓰담쓰담 해준다. 남편의 쓰담에 마음이 안정되었는지 절대 올 것 같지 않던 잠이 스르르 오면서 어느새 잠드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다음으로 쓰담을 주었던 경험하면 내가 만나는 학생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떠오르는 학생 2명이 있다. 먼저 민호는 자폐성 장애 학생으로 나와 올해 햇수로 3년째 같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사춘기에 접어든 민호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책상과 의자를 다 들어 던져버렸다. 교실 여기저기 나뒹구는 책상과 의자처럼 내 마음도 속상함에 나뒹굴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오면 민호를 아끼고 사랑하는 내 마음이 공중에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것 같았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호는 목 놓아 울었다. 제가 잘못해놓고 스스로 분이 안 풀렸는지 참 서럽게도 우는 것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누가 보면 내가 민호를 때린 줄 알겠다. 실상 민호가 휘두른 손길에 맞은 것은 나인데 말이다. 민호는 2시간가량 울음을 그치지 않고 서럽게 울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더 혼낼 힘도 없고 그렇다고 다정하게 달래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정없는 교사인 나는 괜히 뻘쭘해져서 나뒹구는 의자와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가 정리를 시작하자 이번엔 민호가 뻘쭘해졌는지 나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내 옆으로 다가오는 민호. 내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한다. 자신을 달래달라는 신호다. 나는 민호의 바람대로 땀에 젖어 축축한 머리를 쓰담, 그리고 쓰담쓰담, 또 쓰담쓰담쓰담 해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울부짖던 민호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이내 쌕쌕거리는 숨소리만 들렸다. 민호는 그렇게 내 무릎 위에서 쓰담쓰담을 받으며 잠깐 잠이 들었다. 나의 쓰담으로 인해 민호의 화난 마음이 가라앉은 경험을 한 날이었다. 이날 이후로 민호가 자신의 감정을 공격적인 방법으로 폭발시키려고 할 때 선제적으로 등이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 민호는 화가 났다가도 금방 가라앉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이것을 쓰담 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2번째 학생은 원영이다. 원영이는 앞에서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 나의 애제자 중 한 명으로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던 학생이다. 원영이와 내가 마음이 통하고 난 이후로 원영이는 쉬는 시간만 되면 우리 반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나를 10분간 꼭 안고 있다가 수업 종이 치면 제 교실로 올라갔다. 처음에는 원영이가 말없이 나를 안고 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원영이를 떼어 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원영이는 계속해서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아마 원영이에게 그 10분은 지친 자신의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래서 기꺼이 나는 5년 동안 원영이의 충전기 역할을 해주었다. 꼭 안겨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등을 쓸어내리기도 하며 원영아,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알지? 선생님이 원영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알지? 라는 말로 원영이의 마음에 따뜻함도 한 스푼 넣어주었다. 그 덕분이었는지 1학년 때부터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달고 다니던 원영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글을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 태희 작가의 마음의 결이라는 책에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주는 힘,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지도 라는 글귀가 나온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쓰담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특히나 현대인들에게 스킨십이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킨십 없이 자란 아이는 사회성이 부족할 수 있고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충분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스킨십을 할 때 우리 뇌에 감정을 조절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정서적 안정 효과를 가져다 준다. 즉, 작지만 한 번의 쓰담으로 기분 좋게 하는 감정의 호르몬을 배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쓰담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쓰담의 효과를 알게 된 기념으로 지금 쓰담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 오늘도 수고했다고 쓰담 해볼 수 있겠다. 만약 쓰담을 할 상대가 없다면 내가 나를 양팔로 껴안고 쓰담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쓰담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야 한다. 어쩌면 그 쓰담이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나와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쓰담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의태어라고 하죠? 맞나요? 단어가 이뻐요. 쓰담 어떻게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을까? 저는요 누군가가 제 등 이렇게 쓰담 어루만져 주는 거 좋아해요. 물론 아주 가까운 사람이어야겠죠. 왠지 이렇게 모로 누워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등을 맡겨놓고 쓰담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잊혀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댓글로 서로 쓰담 좀 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쓰담 많이 힘들었죠? 쓰담 하면서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더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